엄마, 브레이크 싹 손봤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방금 팬치로 내 차 브레이크를 끊어? 이 미친 새끼. 브레이크 손봤다면서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아들이 차를 다 고쳤다며 내게 준 자동차 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손이 떨립니다. 아니,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뱃속에서 쿵 하고 떨어져서 바닥을 뒹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내 눈앞에서, 그것도 내가 낳은 자식 놈한테서 벌어질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냥 내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서 미라가 된 것 같은 그런 싸늘한 기분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 이 작은 화면 속에 뜬 저 남자, 뒷모습만 봐도 알죠.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등에 업어 키우고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아껴서 입에 넣어준 내 새끼 박민재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이 지금 어둑어둑해진 우리 집 마당 주차장에서 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노안이 와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저 구분등, 익숙한 점퍼,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저 눈빛.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는 꼴이 영락없는 도둑놈인데 그게 내 아들이라니요. 제가 오늘 저녁에 국밥집 마감을 좀 일찍 하고 들어왔거든요. 몸살기가 있어서 뜨끈한 아랫목에 좀 지지려고 일찍 들어왔는데 왠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마당에 누가 왔나, 택배 온 거 없나 싶어서 습관처럼 CCTV 앱을 켠 겁니다. 우리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방범용으로 달아둔 건데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화면 속 아들의 손에 들린 게 뭔지 보이십니까? 번쩍이는 쇠붙이. 저거 팬치 아닙니까? 아니면 절단기인가요? 민재야, 너 거기서 뭐하니? 차 고쳐주려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헛소리가 나옵니다. 바보 같죠? 늙은 어미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 흉흉한 걸 들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혹시나 내 차가 어디 고장났나 싶어서 아들이 효도하는 건가 그런 멍청한 기대를 1초라도 했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 속 아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일말의 기대조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 밑으로 들어가기 직전 녀석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군요. 누가 보지는 않는지, 엄마가 깨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그 눈. 그 눈은요, 효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초조하고 그리고 도끼가 서린 눈. 내가 알던 그 순둥이 박민재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아들이 팔을 뻗습니다. 내 차, 내가 칠순 잔치 때 큰맘 먹고 뽑았던 그 외제차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뚝,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 질긴 쇠줄이 날카로운 날에 잘려나가는 소리. 아니, 어쩌면 그건 내 핏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녀석이 지금 자르고 있는 게 뭘까요? 브레이크 선이겠죠. 네, 브레이크 오일이 흐르는 그 선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의사 공부까지 한 놈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들면 내리막길에서 차는 흉기가 됩니다. 그 안에 탄 사람은 꼼짝없이 황천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지금지 엄마가 탈 차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나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내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저놈이 알면 안 되니까요.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쳤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져서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통에서 뜨거운 국밥 뚝배기 나르다가 내 발등에 국물 쏟아서 화상 입으면서도 너 학원비 밀릴까봐 붕대 칭칭 감고 장사했다. 남편 일찍 보내고 과부 서름 당하면서도 우리 민재기 죽으면 안 된다고 메이커 운동화 신기고 고기 반찬 안 떨어지게 먹였어.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뒤틀려도 내가 의사가운 입은 모습 하나 보겠다고 그 모진 세월을 버텼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브레이크 선 절단? 화면 속의 아들이 차 밑에서 빠져나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네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땀을 닦습니까? 사람 죽일 준비를 끝내놓고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녀석이 팬츠를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옵니다. 저벅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 문이 열리면 나는 저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모르는 척해야 하나? 아니면 당장 뛰쳐나가서 멱살을 잡고 이 호로 자식아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공포? 그래요, 이건 공포입니다. 내 아들이 무서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아들이 들어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합니다. 방금 살인 계획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이불 속으로 감추고 억지로 자다 깬 척 눈을 비볐습니다. 그래. 물 좀 마시려고 깼다. 너는 이 밤에 어디 갔다 오니?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최대한 덤덤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쇳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싱긋 웃습니다. 아, 차에 뭐 좀 두고 내린 게 있어서요. 잠깐 갔다 왔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감기 기운 있다면서요. 거짓말. 차에 뭘 두고 온 게 아니라 엄마 목숨을 끊어놓고 왔으면서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내 걱정을 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팔뚝에 닭살이 오톨도톨 돋아나서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자라. 네, 엄마. 아 참, 내일 엄마 여행 가시기로 한 거 차 점검 제가 싹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오랜만에 콧바람도 쐬고 좋잖아요. 차 점검.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힙니다. 점검을 했다는 게 브레이크를 끊어놓는 거였냐? 그게 내가 말한 효도냐? 나는 대답할 힘도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내 어깨를 한번 주물러주고는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웁니다. 내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입니다. 40년 국밥 장사, 그 지독했던 기름 냄새와 취객들의 주정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자식 농사 하나 잘 지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김 여사는 좋겠어. 아들이 의사라서 호강 아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굽은 허리를 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아들이 돈 때문에 애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알아요. 녀석이 힘들다는 거. 개원한다고 무리해서 대출받고 며느리는 강남 사모님들 흉내낸다고 명품 휘감고 다니느라 빚이 산더미라는 거. 며칠 전에도 며느리가 와서 넌지시 그러더군요. 어머님, 요즘 병원이 좀 어려워요. 어머님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으면 안 될까요?
내가 그때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안 된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고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못 건드린다. 그때 며느리 눈빛이 묘하게 차가워지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었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니? 내가 죽어야 그 건물이랑 사망보험금이 나오니까? 살아있는 애미는 돈줄을 안 풀어주니까 차라리 죽은 애미가 되어 보험금이나 남겨달라는 거니? 생각할수록 치가 떨립니다. 방금 아들이 내 어깨를 주무르던 그 손길, 그게 따뜻한 게 아니라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아까 그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봅니다. 보고 또 봅니다. 내 눈에, 내 뇌리에 똑똑히 새겨두려고요. 저 끔찍한 장면을 잊어버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저놈한테 속아서 그 차를 탈지도 모르니까요. 화면 속에서 펜치를 든 아들이 다시 보입니다. 저 녀석은 지금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엄마가 차를 타고 나가서 저기 꼬불꼬불한 강원도 국도 어디쯤에서 낭떠러지로 구르는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거짓 울음을 터뜨리는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크크거리며 웃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방바닥을 치며 웃습니다. 그래, 민재야. 내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나를 엄마가 아니라 5억짜리 보험금 덩어리로 봤다 이거지? 좋다. 아주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아니,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돌려주마.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서 찬물로라도 끄지 않으면 제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눈가는 짓물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김말순,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그냥 아들 손에 죽은 비운의 객사가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누구냐? 돼지머리 삶아가며 억척같이 살아남은 김말순 아니냐?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주 거칠게 눈가가 빨개지도록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웃으면서 차 키를 받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얼굴로. 하지만 그 차에는 내가 타지 않을 겁니다. 문득 며느리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님네 국밥집 냄새가 옷에 배는 것 같아요라며 코를 찡그리던 아이. 내 외제차를 볼 때마다 어머님은 운전도 잘 못하시면서 저런 좋은 차를 썩히시네라며 탐을 내던 아이. 내일 아침 며느리가 온다고 했었죠? 동창회 간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려고 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들이 파놓은 함정. 그리고 그 함정을 가장 탐내는 또 다른 먹잇감. 그래, 아범아. 나는 어두운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 내가 걷어차면 예의가 아니지. 대신 그 밥상 아주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될 거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오려는지 푸르스름한 빛이 돕니다. 오늘 밤은 한숨도 못 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내 연기가, 내 인생 최고의 연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아들아, 부디 그 펜치를 든 손이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잘해보자꾸나. 엄마는 준비가 다 됐다. 지난주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마치 이명처럼 말이지요. 그때 나는 손에 갓 담근 파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손이 멈췄었죠.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 며느리가 내 수명을 두고 저주를 퍼붓는 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년아, 내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꼴보기 싫으냐? 하고 김치통을 집어 던졌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못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 아들이, 내 착한 아들 민재가 며느리를 나무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소리쳐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의 한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묵직한 침묵. 그 침묵이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아라는 동의로 들려서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내 팔뚝에는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젊은 날 시장통에서 돼지국밥을 팔 때 생긴 영광의 상처지요. 남편 먼저 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 없고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고 밤 12시까지 취객들 토삼을 치워가며 버텼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다가 발이 꼬여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이 내 팔과 허벅지를 덮쳤는데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 살. 하고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 아이고, 아까운 국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내 등에 엎인 민재가 다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했습니다. 내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보다 당장 내일 아들 분유값 못 벌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내 입에는 쉰밥 덩어리 털어 넣어도 아들 입에는 갓 지은 쌀밥에 고기 반찬 먹였습니다. 나는 시장표 5,000원짜리 몸빼 바지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은 메이커 패딩 아니면 안 입혔습니다. 과부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내 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아들 공부시켰고 기어이 의사 가운을 입혔습니다. 의대 졸업식 날 학사모 쓴 아들이 내 손을 잡고 울먹이며 그랬죠. 엄마 고생했어. 이제 내가 호강시켜줄게. 엄마는 이제 여왕처럼 살아. 그때만 해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내 고생은 이제 끝이다. 보상받을 일만 남았다 싶었죠.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결혼이었습니다. 지금의 며느리 이세영.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곱게 자란 티는 나는데 눈빛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요. 내 국밥집에 들어오면서 코를 쥐고 들어오더군요. 어머, 자기야. 냄새가 좀 심하다. 옷에 배겠어. 그 말 한마디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들은 그저 예쁘다고 해벌쭉해서는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강남에서 뷰티 사업을 한 해 어쩌네 하면서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아들이 개업한 병원, 그거 다 내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 차려준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병원 운영은 뒷전이고 원장 사모님 소리 듣는 맛에 취해 살았습니다. 병원이 적자라는데 며느리 인스타그램, 그거 뭐냐, 사진 올리는 거요. 거기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오늘은 호텔 가서 밥 먹고 내일은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사고 모레는 골프 치러 가고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턱도 없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빚이죠. 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아가, 씀씀이 좀 줄여라. 민재 지금 힘들다. 빚 갚아야지. 그러면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럽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품위 유지를 해야 환자들도 오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궁상맞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궁상? 내가 그 궁상 떨어서 네 남편 의사 만들고 니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해준 거다. 목구멍까지 욕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고부 갈등 생기면 중간에서 아들만 곤란해질까봐 내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젠 대놓고 내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건물명의 민재 씨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세금도 아끼고. 어머님, 사망보험금 수익자. 아직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죠? 그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살아있는 시어머니 앞에서 사망보험금 얘기를 꺼내는 그 뻔뻔함. 그때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다. 고 소리치고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발길을 뚝 끊더군요. 손주 보여달라고 해도 바쁘다 핑계대고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고 그러다 사단이 난 겁니다. 며칠 전 아들이 술에 떡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알고 보니 빚독촉이 심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병원 문 닫게 생겼다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자식 우는 모습에 안 무너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 내가 쥐고 있으면 뭐하나 죽으면 다 지들 건데 그냥 건물 팔아서 빚 갚아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싹 거두게 만든 게 바로 그날 복도에서 들은 며느리의 저주였습니다. 엄마 들으시면 어쩌려고 하는 아들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와 안 들리게 하면 되잖아. 죽여버리고 싶어 정말. 이라고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내주면 그걸로 빚을 갚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그 돈 다 쓰고 나면 나를 고려장이라도 시키겠구나. 아니, 빚을 갚아줘도 며느리의 저사치는 끝나지 않을 테니 결국 나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되겠구나.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선언했었죠. 내 돈은 10원도 못 준다. 내들이 벌인 일 내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게 불과 3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내 차 브레이크 선을 잘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줄을 막아버리니까 아예 숨통을 끊어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이게 며느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들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누구 머리든 상관없습니다. 실행에 옮긴 건 내 아들이니까요. 펜치를 들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 박민재니까요. 과거를 돌이켜보니 오늘 이 사단이 예고된 재앙이었구나 싶습니다. 내가 오냐오냐 키운 탓입니다. 너는 공부만 해, 힘든 건 엄마가 다 할게. 그 말이 독이 되었습니다. 힘든 걸 모르고 자란 놈은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것을 뺏을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그 남이 설령 자기 엄마라도 말이지요. 창밖이 제법 밝아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네요. 평소 같으면 상쾌하게 들렸을 저 소리가 오늘은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갈았습니다. 쓱싹 쓱싹 칼을 갈면서 마음도 같이 갈았습니다. 무르디무른 모정 따위 싹둑 잘라버리겠다고. 엄마. 방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고 일어난 척 부스스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일어났냐? 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여행 가기 딱 좋겠어요. 여행. 그래, 저승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지. 근데 아범아, 그 여행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게 될 것 같구나. 나는 식탁 위에 차 키를 올려두었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이 땀 흘리며 작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식탁 위에 툭 던져두었던 그 차 키입니다. 저 작은 쇳덩어리가 오늘은 심판의 도구가 될 겁니다. 아침밥을 차립니다. 따뜻한 쌀밥에 쇠고기 미역국.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으로 한 상 가득 차립니다. 어쩌면 이게 내가 아들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감옥에 가면 콩밥이나 먹을 테니까요. 와,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 엄마 최고. 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헤헤거립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이제는 압니다. 나는 묵묵히 국을 떠먹으며 아들을 쳐다봅니다. 많이 먹어둬라. 속이 든든해야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지. 잠시 후면 며느리가 올 겁니다. 어제 통화할 때 어머님 댁에 들러서 뭐 좀 가져갈게요라고 했거든요.
아마 쌀이나 김치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또 돈 얘기를 하러 오는 거겠죠. 아니면 아들이 일을 잘 처리했나 감시하러 오는 걸지도 모릅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립니다. 왔군요. 불청객이자 이 막장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 아들이 숟가락을 멈칫하며 현관 쪽을 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자기도 찔리는 게 있겠죠. 아내가 오는 게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으로 향합니다. 화면 속에 잔뜩 치장한 며느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얼마나 시커먼 욕심이 들어있는지 오늘 낱낱이 까발려질 겁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세영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아주 하이톤입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 들어와라. 내 발로 호랑이 굴. 아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앞으로 걸어 들어와라. 나는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활짝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국밥집 육수 냄새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자기는 무슨 화학 약품 냄새를 온몸에 휘감고 다닙니다. 저게 샤넬인지 지랄인지 하는 향수라는데 내 코에는 그저 욕심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 냄새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아침 드셨어요? 며느리 이세영. 위아래로 훑어보니 아주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번쩍거리는 명품 로고가 박힌 원피스에 손에는 못 보던 신상 가방을 들고 있네요. 저 가방 살 돈이면 아들 병원이자 몇 달 치는 갚았을 텐데. 쯧쯧. 눈꼬리를 살살 치면서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갑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봅니다.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일 처리 잘 됐어? 라고 눈으로 묻고 있는 게 내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시선을 피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겁니다. 제 애미 죽일 세팅을 끝내놓고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갈 리가 있나요? 체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왔니? 밥은 먹었고? 나는 일부러 더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넌 시어머니가 밥 먹는데 빈손으로 오냐? 하고 한마디 쏘아붙였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인자하고 눈치 없고 순진에 빠진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니까요. 네, 먹었어요. 민재 씨, 왜 그래? 어디 불편해? 며느리가 아들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얼른 차 키 주라고, 빨리 엄마 보내버리라고 재촉하는 신호겠지요. 아들이 흠칫 놀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냅니다. 짤그랑. 식탁 유리판 위에 차 키가 놓입니다. 내 차, 벤츠 E클래스 스마트키. 겉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 키는 이제 단순한 시동장치가 아닙니다. 저건 저승사자가 보내는 호출벨입니다. 저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거는 순간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 이거요. 아들이 말을 더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기름도 가득 채워놨고요. 세차도 했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손봤어요. 아주 잘 들 거예요. 잘 들 거라고? 거짓말도 참 못합니다.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엄마 안전해요라고 말할 깡다구도 없는 놈이 살인은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계획은 며느리가 하고 실행만 저놈이 한 건가요? 나는 먹던 숟가락을 놓고 물끄러미 차 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이 차 키에 닿으려는 순간 아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입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아들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경련하듯 떨리고 있습니다. 아범아. 내가 불쑥 부르자 아들이 네 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너 손이 왜 그러니? 수전증 있니? 외과 의사라는 놈이 손을 그렇게 떨어서야 어디 메스나 잡겠어?
나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축축합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마치 물에 젖은 걸레를 잡은 것 같은 불쾌한 축축함. 공포 때문이겠죠. 자기가 지금 건네는 게 차키가 아니라 엄마의 목숨줄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엄마가 받아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걸 아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내 손을 슬그머니 뺍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어머님도 참 민재 씨가 어머님 여행 가신다고 신경 쓰느라 잠 설쳤나 봐요. 얼마나 효자예요? 세상에 이런 아들 없다니까요. 효자. 그 단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겹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헛구역질을 삼키며 빙긋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최고지. 누구 아들인데. 국밥 팔아 키운 보람이 있다. 나는 일부러 차키를 쥐고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딸랑딸랑. 마치 아기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듯 아들의 눈앞에서 차키를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차키에 고정됩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는데 엄마가 잘 다녀와야지. 강원도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올까 한다. 거기 한계령 꼬부란 길 넘어가면 경치가 죽여주잖니. 한계령. 일부러 험한 길을 골라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차로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간다는 말에 아들의 얼굴빛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혀로 입술을 계속 축이네요.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마 머릿속에서 전쟁이 났을 겁니다. 엄마가 저 길로 가면 진짜 죽는데. 하는 일말의 양심과 그래도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하는 탐욕이 싸우고 있겠지요. 아, 한계령이요? 거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냥 고속도로로 쭉 가시지.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흘깁니다. 식탁 밑으로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봅니다. 아들은 아니야. 엄마 운전 실력이면 괜찮겠지. 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이 덜 떨어진 놈. 결국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엄마 죽는 길을 막지도 못합니다. 내 놈의 양심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얄팍한 양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립니다. 그 소리에 아들이 또 한 번 움찔합니다. 간이 콩알만 해졌나 봅니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몸이 좀 찌뿌둥하네. 그냥 가지 말까? 내가 툭 던진 한마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특히 며느리의 표정이 압권입니다. 뭐? 안 간다고? 그럼 내 계획은? 하는 당혹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안 가신다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민재 씨가 정비까지 다 해놨는데.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목소리 톤이 확 올라갔습니다. 글쎄다. 갑자기 어깨도 결리고 그냥 집에서 쉴까 싶기도 하고. 나는 허리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고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옵니다. 엄마, 그래도 바람 좀 쐬고 오시지.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그래, 답답하긴 하지. 근데 운전하기가 귀찮아서 그런다. 누가 대신 운전해줄 사람도 없고. 나는 곁눈질로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거죠. 내가 원하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조바심이 날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차를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나야라고 믿고 있겠지. 브레이크 끊어진 줄은 꿈에도 모르고 혹은 최소한 집을 비워줘야 자기들이 이 집에서 뭘 뒤지든 문서를 훔치든 할 텐데. 내가 엉덩이 붙이고 집에 있겠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게다가 저 차, 내 벤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차입니다. 어머님, 저 차는 젊은 사람이 타야 폼이 나는데. 어머님, 저 차 안 타실 거면 저한테 파세요. 싸게. 볼 때마다 침을 흘리던 그 차입니다.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고 며느리는 차 키와 나를 번갈아 보며 머리를 굴리고 이 상황이 나는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구석이 지옥 같았는데 오늘은 마치 내가 연출하고 내가 주연을 맡은 연극 무대 같습니다. 관객은 없지만 나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정 그러면 내가 기사라도 노릇이라도 할까요? 아들이 불쑥 말합니다. 오호라, 이놈 봐라. 지가 운전해서 가겠다고? 그건 안 되지. 내가 운전하면 브레이크 안 듣는 걸 바로 알 텐데. 그리고 동반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됐다. 내가 무슨 시간이 있니? 병원 바쁘다며. 내가 딱 잘라 거절하자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사실 지도 무서웠겠죠.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한다는 게 그냥 엄마 마음 돌려보려고 빈말 던진 겁니다. 그럼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이번엔 며느리가 나섭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며느리가 나를 태우고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며느리 혼자 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치지 않고 저녁만 골탕을 먹일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됐다. 너는 운전 험하게 해서 내 멀미 난다. 그리고 너 오늘 동창회 간다며? 저번에 옷 사야 한다고 민재 복가되던 게 동창회 때문 아니었냐? 내가 알고 있다는 듯 넌지시 찔러봅니다. 며느리가 하고 입을 벌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며느리 고등학교 동창회 있는 날입니다. 강남 사모님들 모임이라 기죽기 싫어서 안달이 난 날이죠. 그런데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을 겁니다. 아들 차는 압류 들어오네 만회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에이, 귀찮다. 그냥 가서 한숨 자야겠다. 아범아, 너 병원 늦겠다. 어서 가라. 아가, 너도 약속 있으면 가고. 점심은 나 혼자 대충 먹으마. 나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 누워버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눕는 척하면서 실눈을 뜨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 째깍 크게 들립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서 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테이블 위에 차 키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어차피 어머님 안 나가신다는데 저 차 놀고 있잖아. 오늘 동창회에 저거 끌고 가면 애들이 다 부러워할 텐데. 벤츠 E클래스 신형. 딱 한 번만 몰고 갔다 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며느리의 뇌를 지배하는 게 보입니다. 게다가 남편 아들이 정비까지 싹 해놨다고 했으니 기름도 빵빵할 테고 새 차도 되어 있을 테고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브레이크를 끊어놨다는 건 상상도 못한 채 며느리는 그저 공짜 명품 차에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슬그머니 손을 뻗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키로. 아들이 그걸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세영아, 너 뭐 하려고? 아들이 속삭입니다. 며느리가 쉭 하고 검지를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는 나를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고 눈짓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귀가 소머즈 귀라도 된 것처럼 생생하게 들립니다. 자기야, 어머님 주무시나 봐. 나 오늘만 이 차 쓸게. 응? 애들한테 차 바꿨다고 자랑 좀 하게. 어차피 마당에 세워두면 똥 되잖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말려야 합니다. 안 돼. 그 차 브레이크 없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아내한테 들키는 거니까요. 아니, 아내한테는 들켜도 상관없나요? 아니죠. 지금 내가 자는 척하고 있지만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브레이크 끊었다고 소리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들은 뻐끔뻐끔 금붕어처럼 입만 달싹거립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아까 내가 손잡았을 때보다 더 심하게 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이 진퇴양난, 자승자박?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 마누라가 들어가겠다는데 너는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구나. 나는 쿨쿨 코를 고는 신용을 했습니다. 드르렁. 푸.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갔다 올게. 나중에 봐. 며느리가 차 키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나갑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며느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갈랐습니다. 덜컹. 현관문이 닫힙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걸려들었다. 월척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는 척하던 연기를 집어치우고 소파에 정자세로 앉았습니다. 아들이 귀신 본 사람처럼 나를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은 공포와 혼란, 절망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 눈은 아주 맑고 투명할 겁니다. 세상 근심 없는 엄마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범아, 안 갔니? 며느리는 벌써 갔나 보네. 나는 태연하게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과도를 집어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합니다. 사각, 사각. 껍질 벗겨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가릅니다. 아범아, 너 뭐하니? 앉아라. 사과나 한쪽 먹자. 꿀사과란다. 아들은 서 있지도 앉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현관 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쯤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겠네요. 주차장으로 가서 번쩍이는 내 차 문을 열고 가죽 시트 냄새를 맡으며 황홀해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버튼, 시동 버튼을 누를 겁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다리가 후들들 떨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엄마, 왜? 화장실 가고 싶니? 얼굴이 왜 그래? 꼭 똥 마려운 강아지 같구나. 나는 깎은 사과 한쪽을 포크로 찍어 아들 입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립니다. 받아먹을 리가 없지요. 지금 속이 타들어가서 숫덩이가 됐을 텐데. 이제 5분입니다. 여기서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드는데 5분. 그리고 그 큰 길 끝에는 길고 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 끝에는 우리 동네 지구대 파출소가 있고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다. 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어떤 핵폭탄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보자꾸나. 나는 아작하고 사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사과가 참 답니다. 단물인지 핏물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묵직한 엔진 소리가 거실 창문을 넘어 들어옵니다. 내 벤츠 E클래스. 독일제 엔진이라 그런지 소리 한번 우렁찹니다. 평소에는 저 소리가 그렇게 듬직할 수 없었는데 오늘 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마 저승사자가 부르는 나팔 소리처럼 들리겠지요. 나는 곁눈질로 아들을 봅니다. 창가 커튼 뒤에 숨어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저 뒷모습.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며느리는 신나서 차 문을 열었겠죠. 평소 시어머니 차라고 무시하면서도 막상 운전석에 앉으니 가죽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질 겁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을 테죠.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 길을 죽여놓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겁니다. 끼잉 마이너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으윽. 아들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차마 가지마. 라고 소리치지 못하고 유리창만 긁어대고 있네요. 저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차를 막아 세우면 아내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보 왜 그래? 하고 묻는 아내에게 사실 브레이크를 끊어놨어라고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그 순간 살인 미수범이 되는 거고 의사 면허는 날아가는 거고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두면 아내는 죽거나 다치겠죠. 하지만 자신의 범죄는 어쩌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습니다. 정비불량이나 급발진 핑계를 대면서요. 아들의 선택은 침묵이었습니다. 비겁한 놈. 자기 아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데 제 아내가 걱정되어 입을 다무는 꼴이라니. 저런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았다는 게 구역질이 납니다. 나는 포크로 찍은 사과를 우물우물 씹어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가 체력을 비축해야 이따 벌어질 난장판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범아, 뭐하니? 차 나가는 거 구경하니? 내가 짐짓 모르는 척 말을 걸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얼굴이 흑빛입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 초점 잃은 눈동자. 아, 네. 세영이가 운전을 잘하고 가나 해서요. 걱정 마라. 제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그리고 내가 정비까지 완벽하게 해놨다며? 브레이크도 빡빡하게 잘 듣는다면서 무슨 걱정이냐? 나의 확인 사살.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나는 소파를 톡톡 치며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며느리 간 김에 엄마랑 오붓하게 커피나 한잔하자. 내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타주랴? 아, 아니요. 저기 엄마. 저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환자가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엄마의 시선에서 그리고 곧 들려올지도 모르는 쾅 소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병원? 가서 뭐 하려고? 응급실에서 실려올 아내를 기다리려고? 아니면 영안실 자리가 남았나 알아보려고? 급한 환자? 오늘은 예약 없다며? 아까 며느리가 그러던데 오늘 오후는 쉰다고. 아, 그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응급 환자래요. 그래, 그럼 가봐야지. 의사가 환자를 버리면 쓰나. 나는 순순히 보내주는 척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 화색이 돕니다. 살았다 싶은 표정으로 허둥지둥 재킷을 챙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보내줄 리가 없지요. 근데 아범아, 차가 없어서 어쩌냐? 택시 부르려면 한참 걸릴 텐데. 우리 동네 택시 잘 안 잡히는 거 알지? 아들이 멈칫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외곽 전원주택 단지라 콜택시도 잘 안 옵니다. 차 없이는 고립무원이나 다름없죠. 카카오 택시 부르면 돼요. 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앱 아이콘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합니다. 서너 번 헛손질을 하더니 겨우 앱을 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공유기 코드를 살짝 뽑아놨거든요. 와이파이가 안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산 밑이라 데이터도 오락가락하죠. 왜 안 터지지? 왜 먹통이야? 아들이 스마트폰을 흔들어댑니다.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1분 1초가 1년 같을 겁니다. 나는 속으로 쯧쯧 혀를 찼습니다. 저 스마트폰, 저걸로 119를 부르거나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차 세워 라고 소리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도망칠 궁리만 하는 꼴이라니. 안 잡히냐? 할 수 없네. 좀 기다려라. 며느리 도착하면 개더러 다시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태워다 주마. 아 참, 내 차는 며느리가 가져갔지? 호호. 나는 웃었습니다. 내 웃음소리가 거실에 공명합니다. 아들은 귀를 틀어막고 싶을 겁니다. 자, 시계를 볼까요? 며느리가 나간 지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단지 입구를 빠져나가 큰 도로에 합류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며느리의 드라이브를. 이세영은 핸들을 잡고 흥얼거립니다. 역시 벤츠야. 핸들링이 다르네. 우리 그이는 왜 맨날 국산차만 고집해서 쪽팔리게 하는지 몰라.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차는 내가 타야지. 그녀는 룸미러를 보며
치아에 립스틱이 묻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에 서 있는 경차 운전자가 힐끔 쳐다보자 턱을 치켜들고 도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뭘 봐? 이런 차 처음 봐? 신호가 바뀌고 엑셀을 밟습니다.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가속감. 오, 잘 나가네. 민재 씨가 정비했다더니 차가 아주 날아다니네. 그녀는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그 페달이 가속 페달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버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믿고 있는 남편이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장치를 제거해버렸다는 것을. 이제 곧 그 코스입니다. 우리 집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의 구간. 경사도 15도의 긴 내리막길. 일명 깔딱고개. 거기를 내려갈 땐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차가 가속도가 붙어서 미사일처럼 튀어나가니까요. 엄마, 저 그냥 걸어서 큰 길까지 갈게요. 아들이 더 이상 못 참겠는지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거실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집 전화가 아닙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입니다. 아들이 감전된 사람처럼 멈춰섭니다. 액정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내 눈에도 보일 듯 선명합니다. 와이프 아니면 내 사랑 세영이라고 저장되어 있을까요? 아들이 전화를 받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받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지 겁이 나는 거겠죠. 혹시 경찰일까봐? 여기 사고 현장인데 남편분 되시나요?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아내의 목소리일까봐? 전화 왔잖니? 왜 안 받니? 급한 환자인가 보네. 내가 퇴근했습니다. 아들이 침을 꿀꺽 삼키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워낙 조용한 거실이라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아니, 아예 내가 판을 깔아줘야겠습니다. 아범아, 며느리니? 나 좀 바꿔다오. 차 보험 서류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며 아들에게 다가가 화면의 스피커폰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아들이 엄마 하고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득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기야, 이 차 대박이다 진짜. 아주 쌩쌩 날아가. 며느리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섞여 들리는 걸 보니 선루프를 열고 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 잘 가고 있어?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아직 사고가 안 났다는 안도감과 곧 닥칠 재앙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얼굴입니다. 어머님은 뭐 하셔? 주무셔? 아이고, 그 노인네 진짜 웃겨. 아까 아픈 척 연기하는 거 봤어? 차 키 주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흥? 며느리의 신랄한 뒷담화가 생중계됩니다. 내 면전에서 내 욕을 하는 며느리. 그리고 내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이보다 더 완벽한 블랙 코미디가 있을까요? 세영아, 제발 끊어. 나중에. 아들이 애원하듯 속삭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신이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그녀의 입방정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왜? 어머님 깼어? 깼으면 좀 어때? 어차피 귀도 어두우시잖아. 자기야, 근데 이 차 브레이크가 좀 뭐라 그래야 하지? 되게 부드럽네. 쑥쑥 밟혀. 순간 아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쑥쑥 밟힌다. 그건 브레이크 오일이 빠져나가 압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평지라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건 그냥 바퀴 마찰력 때문이지 브레이크가 듣는 게 아닙니다. 저기, 세영아.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아유, 걱정 마셔.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잖아.
근데 여기 내리막길 왜 이렇게 길어? 와, 속도 붙는다. 롤러코스터 같아. 야호. 왔습니다. 깔딱고개. 며느리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야호. 라니. 죽으러 가는 길에 지르는 환호성 치고는 너무 경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롤러코스터에는 안전바가 없다는 것을.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영아, 브레이크 밟아, 꽉 밟아. 아들이 결국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밟아도 서지 않게 만든 게 본인인데. 밟고 있어. 근데, 수학이 넘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바뀝니다. 장난스러웠던 톤이 사라지고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이거 왜 이래? 왜 안 멈춰? 더 빨라져. 이거 왜 이러냐고. 부응 마이너스 웅 마이너스.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사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과일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팝콘을 먹어야 할 타이밍이니까요. 아들이 나를 봅니다. 울상을 하고 나를 봅니다. 엄마 어떡해요? 라고 묻는 눈빛입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글쎄다. 내가 고쳤니? 내가 고쳤지. 차가 많아. 비키라고. 엄마야. 살려줘. 비명소리, 경적소리, 빵. 그리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 기익. 그 모든 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우리 집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전화기에 대고 빕니다. 세영아, 핸드브레이크, 사이드 당겨, 옆으로 꺾어. 하지만 당황한 며느리 귀에 그게 들릴 리가 없지요. 패닉에 빠진 사람은 엑셀과 브레이크도 구분 못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밟을수록 차가 튀어나가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감상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탐욕과 폐륜이 빚어낸 파열음입니다. 꺄, 벼, 마지막 비명, 그리고 콰 앙,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전화가 뚝 끊깁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전화기를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툭 떨어진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집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아들에게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범아, 소리가 꽤 크구나. 접촉사고는 아닌가 보다. 그렇지? 거실에 내려앉은 정적. 그건 소리 없는 폭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비명과 굉음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공포가 채웁니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 건지 등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질 않네요. 마치 고장난 인형 같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티슈를 한 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사과즙을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쓱싹 쓱싹. 이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입니다. 아들이 그 소리에 움찔합니다. 살아는 있네요. 아범아. 제가 낮게 부르자 아들이 히익하고 숨을 들이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눈빛이 가관입니다. 공포, 죄책감, 그리고 엄마는 왜 저렇게 태어내? 라는 의구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니? 119에 신고해야지. 사고 소리가 꽤 크던데. 신고. 그 단어에 아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올 테고, 경찰이 오면 사고 현장을 조사할 테고, 그러면 브레이크가 잘린 게 들통날 테니까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다 다시 넘어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입니다. 꼴 좋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작당할 땐 힘이 펄펄 넘치더니 막상 일이 터지니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꼴이라니. 제가 가볼게요. 아들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구겨 신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비틀비틀 좀비처럼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같이 가자, 이놈아. 며느리가 다쳤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쓰나.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천천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미 박살난 차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버튼을 수십 번 연타합니다. 다다다다닥. 그렇다고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나요? 제 속만 타들어가는 거죠. 1층에 내려오니 아파트 단지가 술렁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들었어? 저 밑에서 쾅 하는 소리 났잖아. 무슨 폭탄 터진 줄 알았다니까. 경찰차랑 소방차 지나가던데?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입구를 빠져나와 큰 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 아들은 거의 뛰다시피 가고 저는 뒤에서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관절염 핑계 대면서 천천히 갑니다. 이 풍경을, 이 공기를 음미하고 싶어서요. 저 멀리 내리막길 끝자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 불빛이 번쩍번쩍 돌아갑니다.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은 다름 아닌 사랑지구대, 우리 동네 파출소입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 담벼락에 처참하게 찌그러진 무언가가 박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장관입니다. 내 벤츠. 그 비싼 독일 명차가 파출소 앞 화단을 들이받고 입구에 세워진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동상을 들이받고 담벼락에 반쯤 걸쳐져 있습니다. 본닛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연기가 폴폴 나고 있고 앞유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차 안은 하얀 풍선으로 가득 차 있네요. 세영아.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갑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아들을 막아섭니다. 비키세요. 접근 금지입니다. 지금 구조 중이에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있다고요. 아들이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수석 문이 끽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억지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쓴 여자가 기어 나옵니다. 며느리 이세영입니다. 꼴이 아주 볼만합니다. 그 비싼 명품 원피스는 에어백 화약가루 범벅이 되었고 공들여 세팅한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코피가 터졌는지 인중이 벌겋고 한쪽 구두는 어디로 갔는지 맨발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나 봅니다. 죽지는 않았네요. 하긴 요즘 차가 튼튼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내리막 끝이라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았을 겁니다. 파출소 담벼락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이겠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며느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아들이 달려가 며느리를 끌어안습니다. 세영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눈물겨운 상봉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습니다. 남편이 죽이려던 아내를 남편이 끌어안고 우는 이 아이러니.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야, 이 미친 인간아. 차가 왜 이래? 브레이크가 안 됐잖아. 내가 죽을 뻔했잖아. 며느리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역시 내 며느리답습니다. 살아나자마자 성질부터 부리네요. 아들은 주변 경찰들 눈치를 보며 며느리 입을 막으려 듭니다. 쉿, 진정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응? 진정은 무슨, 너 2차 정비했다며. 정비한 게 이거야? 나 암살하려고 그랬어?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암살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인 거겠죠. 한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제복을 입은 중년의 경위님입니다.
운전자분 괜찮으십니까? 119 구급대 도착했으니 일단 검사부터 받으시죠.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이 차가 미쳤어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그냥 쑥쑥 들어갔다고요. 이거 급발진 아니에요? 네. 며느리가 경찰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급발진이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억울한 운전자들이 핑계대기 딱 좋은 단어. 하지만 아가야, 이건 급발진이 아니라 급절단이란다.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고 경위는 조사해 봐야 하니까요. 경위님이 차 쪽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아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지금 아들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차가 전소되어 버리기를. 증거가 불타 없어지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엔진룸에서 연기만 날 뿐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제야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반가워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어머님, 차 관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똥차도 아니고 벤츠가 왜 이래요? 저 죽어서 보험금 타시려고 그러셨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의 차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 낸 주제에 차 주인을 탓합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가, 많이 놀랐지? 그러게 내가 뭘 하더냐? 운전 험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의 차라고 막 몰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뭐라고요? 제가 막 몬 게 아니라 차가 이상했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차가 이상했겠지. 멀쩡하던 차가 며느리가 타자마자 갑자기 이상해졌겠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제가 비꼬자 며느리가 거품을 뭅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며느리를 들것에 실으려 합니다. 며느리는 내 명품 가방, 차 안의 가방 하고 소리를 지르며 버팁니다. 목숨보다 가방이 더 중요한 여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량을 살펴보던 젊은 순경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경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순경이 바닥을 가리킵니다. 차 밑으로 검은 액체가 흥건하게 흘러나와 있습니다. 엔진 오일? 냉각수? 아닙니다. 저 끈적하고 투명한 액체. 브레이크 오일이 다 샜는데요. 순경의 말 한마디에 아들이 휘청합니다. 경위님이 찌그러진 본닛 사이를 손전등으로 비춰봅니다. 호, 이거 이상하네. 경위님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40년 베테랑 형사의 촉이 발동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눈에 띄어서일까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경위님이 구급차에 타려던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세웁니다. 아들은 도망가고 싶은지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차주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제가 당당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며느리고요. 저 남자는 제 아들입니다. 아, 가족분이시군요. 근데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위님이 장갑 낀 손으로 차 밑부분을 가리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터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자른 흔적이 보입니다. 네. 며느리가 들것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마른 세수만 합니다. 잘랐다고요? 누가요? 누가 내 차 브레이크를 잘라요? 며느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본능적으로 저를 향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어머님, 설마. 며느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얘가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니? 난 기계치라서 본인 여는 법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집에 CCTV가 사방에 깔려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니? CCTV.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들이 흡 하고 숨을 멈춥니다. 아들의 눈이 저와 마주칩니다.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엄마가 아까부터 왜 그렇게 태어냈는지, 엄마가 왜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아니, 이미 확인했다는 걸. CCTV요? 경위님이 관심을 보입니다. 네, 저희 집 마당에 방범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차 세워둔 곳을 딱 비추고 있죠. 그거 돌려보면 밤사이에 누가 쥐새끼처럼 기어들어가서 선을 잘랐는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멈추질 않습니다. 바지 밑단이 젖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마 오줌이라도 지린 걸까요? 그거 아주 잘 됐네요. 바로 확인해 봅시다. 경위님이 무전기를 듭니다. 여기 사건 번호 접수. 고의적인 차량 손괴 및 살인 미수 혐의 의심. 과학수사대 지원 바람. 살인 미수.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파출소 앞마당에 떨어집니다.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브레이크 오일을 갈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잘랐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CCTV 얘기를 꺼내며 남편을 노려본다? 며느리의 머리 회전이 빨라집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한 그녀의 표정이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집니다. 민재 씨, 너야? 며느리가 낮게 음줄입니다. 너, 어젯밤에 차 점검한다고 나갔다 왔잖아. 팬치 찾았잖아. 너지? 너야? 아, 아니야. 세영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왜 죽여? 난 엄마.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하려다 말실수를 합니다. 난 엄마를 죽이려고 했지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려다 멈춘 겁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그녀가 들것에서 뛰어내려 아들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나를 죽여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랬어? 내가 빚 갚으라고 닥달하니까 죽이려고 했냐고. 아, 아니야. 아니라고. 오해야. 파출소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머리채 잡힌 남편과 악을 쓰는 아내, 말리는 경찰관들과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습니다. 입장료도 없는 꿀잼 구경거리입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한 발 물러나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CCTV 앱을 켭니다. 어제 저녁 아들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영상.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경위님, 제가 조용히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난리통에 경위님이 저를 봅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들이 머리채를 잡힌 채 저를 봅니다. 엄마, 제발 하는 눈빛으로 애원합니다. 하지만 어쩌죠, 아들. 엄마는 이제 엄마가 아니란다. 나는 그냥 피해자이자 신고자일 뿐이야.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전송 완료. 제 손을 떠난 파일이 경찰관의 태블릿 PC로 날아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들은 살인 미수범이 되었고, 며느리는 피해자가 되었고,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파출소 담벼락에 처박힌 내 벤츠 E클래스. 폐차해야겠네요. 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저 고철 덩어리 하나로 내 인생에 붙어있던 더러운 거머리 2마리를 떼어냈으니까요. 하늘을 보니 참 파랗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독 높고 푸르네요. 이제 춤이나 배우러 다녀야겠습니다. 새 차 뽑아서 말이죠. 이번엔 빨간색 스포츠카가 어떨까 싶네요. 박민재 씨, 화면 보세요. 본인 맞죠? 팬치 들고 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뭐하러 들어간 겁니까? 숨바꼭질이라도 했습니까? 그게요. 정비를 좀 하려고. 정비를 브레이크 선 자르면서 하니? 이 살인마야. 솔직히 말해. 너 나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그랬지.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찹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하다는 곳이 바로 여기라던데 직접 와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죄와 거짓말, 그리고 배신이 뿜어내는 냉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조사실 구석의 철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고 그 너머로 내 아들 박민재가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네요.
의사가운을 입고 환자들의 맥을 짚어야 할 그 손이 이제는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비싼 액세서리를 찾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지불해야 찰 수 있는 거니까요. 박민재 씨,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버티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담당 형사님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립니다. 책상 위의 모니터에서는 제가 보낸 CCTV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차 밑으로 들어간다. 번쩍이는 팬츠가 보인다. 뚝, 뚝, 선을 자르는 동작이 이어진다. 그리고 나와서 땀을 닦고 주위를 살핀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작업 영상입니다. 아들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힐끔거리다가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한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괴로운 모양입니다. 아니, 형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브레이크 오일이 좀 센다고 해서 그걸 좀 조여보려다가 실수로.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실수. 참 편리한 단어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실수였다. 돈 훔쳐놓고 실수였다. 세상 모든 범죄자들이 사랑하는 그 단어. 하지만 형사님은 베테랑입니다. 이봐요, 박민재 씨. 당신 의사라며? 외과 전문이라면서? 해부학 공부한 사람이 차 밑에 있는 저 굵직한 브레이크 호스랑 엑셀 케이블도 구분 못합니까?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절단면이 아주 깔끔하던데? 펜치로 아주 야무지게 끊어 놓으셨어. 이게 실수야? 형사님이 서류철을 책상에 탁 내리칩니다. 아들이 움찔하며 어깨를 떱니다. 그리고 동기를 봅시다. 지금 빚이. 어우, 이게 다 얼마야? 15억? 병원 건물 담보대출에 제2금융권 사채까지. 완전히 벼랑 끝이네. 그래서 어머니 사망보험금 노린 거 아닙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빚 한 방에 해결되니까.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입을 벙긋거리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목에 하얀 깁스를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며느리 이세영입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코에는 반창고를 붙인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도 기운은 넘치는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 남편의 등짝을 후려갈깁니다. 아, 박민재, 형사님 말이 진짜야? 너 빚 때문에 그랬어? 며느리가 악을 씁니다. 경찰관이 말리려 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쩐지 며칠 전부터 엄마 보험금이니 뭐니 중얼거리더니 그걸 실행에 옮긴 거야? 근데 왜 내가 그 차를 타게 뒀어? 내가 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지.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어? 며느리의 질문.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은 왜 아내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고개를 들고 억울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말리려고 했어. 너한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뺏어갔잖아.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브레이크 끊어놨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럼 바로 구속인데. 아들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옵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 말은 곧 엄마한테 들키느니 차라리 아내가 죽는 도박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내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추악한 본심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며느리의 눈이 뒤집힙니다. 배신감. 믿었던 남편 그래도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감정일 겁니다. 와, 너 진짜 쓰레기구나? 나 죽으면 보험금 또 나오나 계산했니? 내 앞으로 들어둔 생명 보험도 있잖아. 혹시 1타 2피 노린 거야? 엄마 죽으면 5억, 마누라 죽으면 3억. 합쳐서 8억 땡기려고? 며느리의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사실 아들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머리가 나빠서 거기까진 계산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세영아,
진짜 아니야. 난 그냥. 아들이 울먹이며 저를 쳐다봅니다.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엄마는 알잖아. 내가 엄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냥 겁만 좀 주려고. 그래, 겁만 좀 줘서 돈 좀 받아내려고 그런 거지. 진짜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거짓말. 또 거짓말입니다. 겁을 주려고 브레이크를 끊어요? 그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끊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유리창에 매달려 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 유리에 눌려 흉하게 일그러집니다. 엄마, 제발 형사님한테 말 좀 잘해줘요. 내가 실수로 정비 잘못한 거라고. 엄마 차 오래돼서 부품이 낡은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나 의사야. 나 감옥 가면 의사 면허 취소돼. 그럼 우리 집 진짜 끝장이야.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의사 아들이잖아. 이렇게 무너지는 꼴 보고 싶어? 끝까지. 이 녀석은 끝까지 자기가 의사라는 걸 무기로 삼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그 타이틀이 아까워서라도 자기를 용서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옛날에 김말순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내 새끼 감옥 가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 차가 낡아서 그런 거다. 하고 거짓 자백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내 안의 모성애는 아까 그 CCTV를 보던 순간 팬츠에 잘려나갔으니까요.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 안으로 제 목소리가 전달됩니다. 박민재 씨, 아들이 멈칫합니다. 엄마가 아니라 박민재 씨라고 불렀으니까요. 의사 면허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 목숨보다? 엄마, 너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기술자야. 그것도 아주 솜씨 나쁜 기술자. 사람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 죽이는 기술을 배운 놈이지.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점이라니. 그래, 오점이지. 지워버려야 할 얼룩. 그래서 이제 지우려고 한다. 형사님,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법대로 아주 엄벌에 처해주세요. 존속살해 미수 맞죠? 그거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 단호한 말에 형사님도 놀란 눈치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이쯤 되면 울면서 선처를 호소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나 감옥 보내고 엄마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제 치료비는? 손주는? 우리 가족 다 죽일 셈이야? 아들이 악을 씁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매달려도 안 되니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웃기지 마. 누가 너랑 가족이야? 난 이혼할 거야. 야, 형사님. 저 이혼 소송할 거고요. 이 인간 살인 미수로 고소할 거예요. 위자료 청구도 할 거고요. 내 인생 망친 값 다 받아낼 거야. 며느리도 계산이 끝난 겁니다. 남편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감옥에 갈 테고 의사 면허도 날아갈 테고 빚만 남을 테니까요. 그러니 빨리 손절하고 시어머니한테 붙든가 아니면 위자료라도 챙겨서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한 거죠. 세영아, 너까지 왜 그래?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엄마도 등을 돌렸고 아내도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업자득,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 겁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쇼는 그만하시고 유치장으로 갑시다. 조서는 다 꾸며졌고 증거 확실하고 피해자 진술에 CCTV까지 있으니 영장 실질 심사 바로 들어갈 겁니다. 철컹. 아들이 끌려나갑니다.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어릴 때 시장에 떼놓고 올까봐
무서워서 엄마하고 울던 그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터져서 다시 달려가 업어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들릴수록 내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조사실의 며느리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며느리가 힐끔거리며 제 눈치를 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지요. 남편은 끝났고 시어머니 재산은 아직 그대로고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시어머니가 좀 챙겨주려나? 어머님, 며느리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다가옵니다. 목에 깁스를 한 채 힘겹게 고개를 숙이네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민재 씨가 저럴 줄 몰랐어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도 충격 크시죠? 동정심 유발 작전입니다. 같은 피해자끼리 연대하자는 수작이죠. 그래, 놀랐겠지. 죽다 살았으니. 제가 무덤덤하게 대꾸하자 며느리가 슬그머니 제 손을 잡으려 합니다. 저는 손을 쏙 뺐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춥니다. 어머님, 저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민재 씨 카드도 정지됐고 병원비가 역시나 돈 얘기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벌써 돈 걱정부터 하는 그 생존 본능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병원비 내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재 씨가 저렇게 된 건 민재 씨 탓이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고 엄밀히 따지면 어머님 차 관리 소홀도 조금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책임을 나누자는 거죠. 내 아들이 한 짓이니 내가 책임져라. 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미리 떼어놓았던 서류입니다. 이게 뭔지 아냐? 뭔데요? 내 남편이 쓴 각서다. 저번에 빚 갚아달라고 왔을 때 내가 쓰라고 했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박민재 본인에게 있으며 어머니 김말순에게는 일절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여기 인감도장 찍힌 거 보이니?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사실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가, 너 아까 경찰한테 그랬지? 이혼할 거라고. 네. 아, 그건 홧김에. 아니 해라. 이혼. 나도 찬성이다. 저런 살인 미수범이랑 어떻게 사니? 당장 갈라서라.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했으니 위자료 받기도 쉽겠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다. 위자료는 내 남편한테 받아라. 내 재산은 10원도 못 건드린다. 내 건물, 내 보험금, 그거 다 내 거다. 내 남편 명의로 된 건 빚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반반 나누자고 해보렴.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 테니까요. 빚만 15억인데 이혼하면 빚만 떠안게 생겼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지, 죽진 않았잖니.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왜 탔니? 내가 타라고 했니? 내가 훔쳐 타고 나간 거 아니냐? 절도죄로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너희 둘 참 닮았다. 돈이면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없는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가 천생연분이야. 감옥에 있는 놈이나 병원비 타내려는 년이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앙칼진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아까 아들이 끌려갈 때 질렀던 비명과 묘하게 화음이 맞습니다. 부창부수라더니 비명소리도 뒤에시네요.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평생 내 어깨를 짓누르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오늘 비로소 내려놓았으니까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동네 댄스학원 원장님입니다. 김 여사님, 오늘 등록하러 오신다더니 왜 안 오세요? 자리 꽉 차는데. 저는 피식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요가. 지금 가고 있어요. 내 인생 스텝 밟으러. 판사 피고인 박민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별도 절차를 따른다. 아들 안 돼. 내 면허. 내 병원. 엄마, 나 시끄럽다. 판사님 말씀 안 들리냐? 나가서 콩밥이나 먹어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탕. 판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줄 몰랐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시작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 끌어 일으킵니다. 엄마, 나 좀 봐줘. 5년이라니. 5년이면 나 40이야. 내 인생 어떡해. 악을 쓰는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 천장을 찌르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브레이크를 끊었을 때 내 인생은 물론이고 내 인생도 같이 끊어버린 거다. 그걸 아직도 모르고 저렇게 징징대니 5년도 짧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0년 썩게 하고 싶지만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사님이 봐주신 모양입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며느리 꼴도 볼만합니다. 아직 목에 깁스를 풀지 못한 며느리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군요. 판사님, 배상 명령은요? 저 인간이 저 죽이려고 한 건데 위자료는 안 나와요? 내 명품 가방 물어내라고 하세요. 남편이 감옥 가는 마당에 위자료 타령이라니. 판사님이 기가 차다는 듯 쳐다보더니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하세요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가을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내 속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뒤에서 어머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봐도 뻔하죠. 며느리 이세영입니다.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며느리가 절뚝거리며 따라옵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어디 가고 보풀 인추리닝 바지에 슬리퍼 차림입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병원도 문 닫게 생겼으니 돈줄이 말랐겠죠. 할 얘기 없다. 법원에서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 민재 씨는 민재 씨고 저는 저죠. 저 지금 갈 데도 없어요. 살던 아파트도 경매 넘어간대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딱지 붙이고 난리 났다고요. 아들의 병원과 신혼집. 그거 다 빚잔치로 세운 모래성 아닙니까? 주인이 감옥 갔으니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당분간만 어머님 댁에 좀 들어갈게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잖아요. 이 몸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요? 뻔뻔함도 이 정도면 재능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남편의 어머니, 자기가 무시하던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겠다니. 꿈 깨라. 내 집에 너 들이느니 유기견을 드리겠다. 걔는 밥 주면 꼴이라도 치지. 너는 밥 주면 밥그릇 뺏으려 들잖니.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다 못했다. 그리고 너 아직 이혼 안 했지? 법적으로는 아직 내 며느리 맞지? 그렇죠. 소송 중이니까. 잘 됐네. 아까 사채업자들 찾아왔다며? 부부 빚도 공유되는 거 알지? 특히 내가 쓴 카드값이랑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들, 그거 다 내가 갚아야 할 거다. 남편은 감옥 갔으니 돈 갚을 능력 없고 그럼 빚쟁이들이 누구한테 갈까?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집니다. 거짓말 마요. 난 몰라요. 다 민재 씨가 벌인 일이에요. 몰라도 소용없다. 연대 보증 선것도 있다면서? 아들이 그러더라. 내가 하도 닥달해서 병원 확장할 때 내 이름으로 보증 좀 세웠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까 면회 대기실에서 아들놈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걸 들었을 뿐입니다.
세영이 그년도 죽어야 해. 같이 보증 섰는데 나만 죽을 순 없어. 라고요. 그 말을 전해주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아, 이 망할 인간이 죽어서도 도움이 안 되네.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 똥차라고 무시하던 내 벤츠 훔쳐 타고 나갈 땐 좋았지? 그게 내 인생의 막차였다, 아가. 나는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서 백미러로 보니 며느리가 법원 앞 계단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합니다. 그래, 실컷 울어라. 눈물로 빚이 갚아지면 세상에 신용불량자가 어디 있겠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며칠 전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가 얽히고 설켜 지옥도를 그렸던 곳입니다. 스피커폰으로 며느리의 비명이 울려 퍼지던 식탁, 아들이 무릎 꿇고 빌던 소파,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에 맞춰 집안 구석구석을 밀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활짝 웃고 있고 그 옆에서 내가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액자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됐어. 이제 고생 끝이야.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니면 돈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걸까요? 에이, 다 부질없다. 나는 액자를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지만 이내 시원해집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옷장을 열어 아들의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비싼 양복, 명품 넥타이, 며느리가 골라줬다는 화려한 셔츠들. 이거 다 내가 뼈 빠지게 국밥 팔아 사준 것들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서 헌 옷수거함에 넣으려고 현관 앞에 쌓아두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굴까요? 며느리가 쫓아왔나? 아니면 빚쟁이들? 인터폰을 보니 낯선 남자입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네요. 누구세요? 아, 김말순 고객님 되십니까? 오생명입니다. 요청하신 서류 처리 결과 안내해드리러 왔습니다. 아, 보험회사 직원이군요. 문을 열어주자 직원이 깍듯하게 인사하며 들어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전화로 신청하신 수익자 변경건 최종 승인 났습니다. 여기 확인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피보험자 김말순 사망 시 수익자 기존 박민재 변경 사단법인 행복한 유기견 보호센터. 네, 맞네요. 여기다 서명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기 환급금도 전액 기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으시죠? 그럼요. 자식 져봤자 독약 사먹는 데나 쓰지 차라리 말 못하는 짐승들 밥 사주는 게 낫죠. 내 말에 직원이 멋쩍은 듯 웃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고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한 세상이라. 내 자식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나는 세상이 따뜻해지는 일을 한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서명을 하는 내 손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서걱, 서걱.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이 서류 한 장이면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도 국물 한 방울 못 가져갑니다. 5년 뒤 출소해서 엄마 나 죗값 치렀으니 돈 좀 줘라고 기어와도 나는 이 서류를 보여주며 쫓아낼 겁니다. 직원이 돌아가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과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자축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고 괴물을 잘라낸 것을 축하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 익숙한 건물이 나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구속으로 폐업 절차. 환자들 환불 소동 아들의 병원입니다.
병원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 아우성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박민재 성형외과 그 이름 석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깨집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나는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었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끝맛은 답니다. 저 병원 차려주느라 내가 판 건물만 2채입니다. 내 청춘과 내 피땀이 저 간판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안 나고 웃음이 날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들의 성공이라는 가짜 훈장을 달고 살았던 겁니다. 그 훈장이 무거워서 목이 졸리는 줄도 모르고 남들한테 자랑하느라 바빴던 거죠. 이제 그 무거운 훈장을 떼어버리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번엔 또 누굴까요? 액정에 뜬 번호를 보니 구치소입니다. 아들이 영치금이라도 넣어달라고 전화했나 봅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풀이 죽은 목소리. 방금 전 법정에서 악을 쓰던 기세는 어디 가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 목소리입니다. 용건만 말해라. 나 바쁘다. 엄마. 영치금 좀. 나 칫솔이랑 속옷도 없어. 그리고 여기 밥이 너무 맛없어. 사식 좀 넣어줘. 감옥에 갇혀서도 밥 타령. 역시 내 아들답습니다. 내가 그렇게 밥을 잘 먹여 키웠으니. 아범아. 엄마. 넣어줄 거지? 거기 밥이 맛없다고? 그게 다 세금이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범죄자들 먹여주는데 고맙게 처먹어야지 반찬 투정이냐? 엄마. 그리고 영치금? 없다. 내 마누라. 아니, 내 전처가 될 세영이가 위자료 내놓으라고 난리다. 내 돈은 이제 내 거다. 너한테 들어갈 돈은 10원도 없다. 거기서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해서 내 밥값은 내가 벌어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나오면 보자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협박. 또 협박입니다. 5년 뒤를 기약하는 저 어리석음. 그래, 나오면 보자.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 이름으로 된 빚더미와 유기견 센터 기부 영수증뿐일 거다. 끊는다.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비명이 들린 것 같기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집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릅니다. 내 벤츠가 파출소 담벼락을 들이받을 때 터졌던 에어백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구름이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8회차 대단원의 막을 내릴 차례군요. 내일은 정말로 춤을 추러 갈 겁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아들이 브레이크를 끊어버린 덕분에 멈춰있던 내 인생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패륜 아들이 나에게 준 진짜 효도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어때? 오늘 내 얼굴 핀 것 같지 않니?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제일 화려하게 하고 가야지. 이게 마지막이니까. 엄마, 그 빨간 옷은 뭐야? 나 놀리는 거야? 제발, 영치금 좀 넣어줘. 여기서 굶어 죽으라는 거야? 굶어 죽긴. 나라에서 밥 꼬박꼬박 주는데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옛다, 이거나 받아라.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교도소 담벼락이 참 높습니다. 살면서 내 발로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곡소리를 내며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제 발걸음은 댄스홀 들어가는 스텝처럼 가볍고 입가에는 콧노래가 맴돕니다. 거울을 봅니다. 빨간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 입술에는 쥐 잡아먹은 듯 새빨간 루즈를 발랐습니다. 누가 보면 면회가 아니라 잔치 가는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잔치날입니다. 질긴 악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날이니까요. 접견 신청서를 쓰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립니다. 죄수복 입은 자식들 보러 온 부모들은 다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만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이윽고 제 번호가 불립니다. 305번 박민재 접견인 5번 창구로 오세요. 철문이 열리고 들어간 좁은 방. 두꺼운 아크릴판 너머로 아들이 걸어 나옵니다. 불과 한 달 만인데 꼴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까까머리로 밀었고 얼굴은 반쪽이 됐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밑이 거무튀튀한 게 그 잘라 빠진 병원장태는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범죄자 꼴입니다. 엄마. 저를 보자마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 빨간 눈. 예전에는 저 눈물 한 방울에 제 가슴이 찢어졌었죠. 오냐, 내가 다 해줄게 하며 지갑을 열었더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악어의 눈물로 보입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전화도 다 차단하고. 나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같은 방 쓰는 놈들이 나 의사라고 괴롭혀. 돈 내놓으라고 때리고.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앉자마자 징징거림이 시작됩니다. 반성은 없습니다. 엄마 미안해요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나 힘들어가 먼저 나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힘드냐? 국밥집 설거지통 앞에서 40년 버틴 나보다 힘들어? 내가 끊어놓은 브레이크 달고 내리막길 질주했던 내 마누라보다 힘들어? 제가 쏘아붙이자 아들이 입을 삐죽거립니다. 아, 세영이 얘기는 하지 마. 그년이 나한테 이혼 소장 보냈어.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었더라. 내가 지 때문에 빚지고 이 꼴 났는데 아주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네. 잘 됐네. 둘이 찢어졌으니 이제 남남이네. 축하한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창 밑 배식구 같은 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치금 영수증이야? 아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습니다. 허겁지겁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현금도 수표도 아닙니다. 종이 한 장입니다. 후원 증서 후원자 김말순 후원 금액금 1억 원정 매월 정기 후원 및 사후 전 재산 기부 약정 귀하의 소중한 후원금은 버림받은 유기견들의 새 삶을 위해 쓰입니다. 마이너스 행복한 유기견 센터. 아들이 종이를 들고 멍하니 굳어버립니다. 글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요. 유기견? 깨? 엄마, 지금 나랑 장난해? 내 돈을 걔한테 줬다고? 내 돈이라니. 내 돈이지. 내 맘대로 내 돈 쓴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걔가 너보다 낫다. 걔는 주인 물어뜯지는 않거든. 미쳤어. 노망났어. 1억? 1억이면 내 변호사를 더 좋은 사람을 써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개새끼들한테 줘? 엄마 제정신이야? 아들이 유리창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교도관이 뒤에서 조용히 하세요. 라고 경고를 줍니다.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터질 듯합니다.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제정신인 애미가 자식 감옥 보내놓고 빨간 옷 입고 춤추러 다니겠냐? 근데 아범아, 미치니까 살 것 같더라. 제정신으로 살 땐 내 눈치 보느라 지옥이었는데 미친년 되니까 세상이 천국이야. 저는 빙긋 웃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분에 못 이겨 종이를 찢어발깁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날립니다. 하지만 찢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송금은 끝났고 공증까지 마쳤으니까요. 박민재, 잘 들어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씩씩거리며 저를 올려다봅니다. 5년 뒤에 나와서 나 찾지 마라. 내가 출소할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너 모르는 사람으로 살 거다.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부조금 거들어올 생각 말고. 엄마, 엄마. 아, 그리고 너한테 남길 유산 하나는 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내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이 멈칫합니다. 혹시 금반지라도 들어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녹슨 팬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 내가 내 차 밑에 버리고 간 거다. 경찰이 증거물로 돌려주더구나. 그거 보면서 매일 밤 생각해라. 내가 끊어버린 게 브레이크 줄이 아니라 엄마와의 인연이었다는 걸. 아들은 팬츠를 쥐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제야 무너집니다. 기대감이 사라진 자리에 절망이 들어차자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울음 같네요. 후회의 울음인지 원망의 울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해라. 콩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 잘못했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철문이 닫히며 그 소리도 뚝 끊깁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섭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과거의 공기는 사라지고 상쾌한 가을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휴대폰을 꺼내봅니다. 문자가 와 있네요. 김 여사님, 댄스 교실 3시 수업 잊지 않으셨죠? 오늘 파트너 정하는 날이에요. 시계를 보니 2시 반입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저쪽 버스 정류장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목에 깁스를 풀고 초라한 가방 하나 들고 앉아 있는 여자. 며느리. 아니, 이세영입니다. 아마 면회를 왔다가 허탕을 쳤거나 저처럼 아들한테 악담을 퍼붓고 가는 길이겠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식당 보조 아줌마들이 입는 헐렁한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얼핏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네요. 돈 없다니까요. 배째라 그래요. 저하고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아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죗값은 감옥에 있는 놈만 치르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공범도 평생을 빚과 후회 속에서 치러야 하는 법입니다. 택시가 옵니다. 기사님, 시내 무도회장으로 가주세요. 제일 신나는 노래 좀 틀어주시고요. 택시가 달립니다.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습니다. 40년 전 아들을 업고 시장통을 달릴 때는 바람이 그렇게 차갑고 매서웠는데 오늘 바람은 왜 이리 부드러울까요? 무도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쿵짝쿵짝 울리는 트로트 리듬. 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형형색색 옷을 입고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다들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남자와 여자, 아니 나 자신으로 춤추는 사람들. 어머, 김 여사 왔어?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댄스학원 원장님이 반겨줍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김 여사, 그 소식 들었어? 이번에 구청 댄스 대회 나간다며? 어머, 내가? 늙은이가 무슨 대회야? 늙긴 누가 늙어. 김 여사 스텝 밟는 거 보면 20대 저리 가라야. 나가자, 응? 우리가 1등 먹자. 친구들이 내 손을 잡고 끕니다. 따뜻합니다. 아들의 차가운 팬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온기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자, 파트너 정합시다. 쉘위 댄스? 멋쟁이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앞에 손을 내밉니다. 백구두가 번쩍거립니다. 예전 같으면 남사스럽게 무슨 하고 뺐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좋아요. 한번 밟아볼까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음악이 바뀝니다. 경쾌한 자이브 리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발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쑤시던 무릎도 오늘따라 멀쩡합니다. 빙그르르 턴을 합니다. 세상이 돕니다. 내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활짝 펴집니다. 춤을 추는 동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국밥집 연탄가스 마시며 쓰러졌던 날. 아들 등록금 마련하느라
개주한테 사정하던 날, 의대 합격증 받고 엉엉 울던 날, 그리고 CCTV 속 아들의 섬뜩한 눈빛, 그 모든 기억이 턴을 할 때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원심력에 튕겨나가는 물방울처럼 내 아픈 기억들도 저 멀리 날아갑니다. 땀이 납니다. 식은 땀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뜨거운 땀입니다. 숨이 찹니다. 공포 때문에 막혔던 숨이 아니라 심장이 힘차게 뛰어서 차오르는 숨입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파트너가 저를 번쩍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브라보, 김말순,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박민재 엄마가 아니라 김말순이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지만 눈빛만은 18소녀처럼 반짝이는 여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웃습니다. 고생했다, 말순아.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라. 저는 거울 속의 나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자식이 끊어버린 브레이크 덕분에 멈춰있던 제 인생의 엑셀을 밟게 되었습니다. 내리막길이냐고요? 아니요. 지금부터는 쭉 뻗은 오르막길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한 아주 신나는 오르막길 말입니다. 오늘 저녁엔 친구들과 갈비나 뜯으러 가야겠습니다. 아들놈 면회 갈 때 싸갔던 팬츠,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는 걸 깜빡했네요. 가는 길에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려야겠습니다. 고철은 고철일 뿐 내 인생에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으니까요. 자, 음악 다시 나옵니다.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니까요.